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잔의 도론보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다 끝나갑니다. 요번에는 눈 속에 복숭아꽃이 흩날린다 라는 제목으로 만화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7살의 나이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한용운은 혁명이 실패하자 설악산 오세암으로가 선임이 되었다. 야, 설악산 오세암 지금 가보면은 비가 번쩍 할 겁니다. 저도 83년도에 대학생들도 그때 수학여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설악산으로 갔었는데 그 오세암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멋있는데 요것처럼 딸랑 요렇게 한 요거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건물 한 채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우리 한용운 스님 때 오세암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생사를 초월하리라. 이 한용운 스님이 이제 서원을 세웠죠, 그죠? 1908년 일본을 방문해 신문명을 살펴보았고 별천지로군. 지금 이때 일본이 도쿄 신문명 살피러 갔으면 도쿄 갔겠죠, 그죠? 전차가 다니고 이런 데입니다. 근데 자동차도 다니고 밑에 이제 소화전도 있죠, 그죠? 이 별천지로군 할만했답니다. 그때 이 일본의 조선 말기에 일본에 갔던 지식인들, 선각자들 이런 분들의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별천지. 왜냐? 거리마다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어. 근데 그게 조선의 호롱불 같은 그런 불이 아니고 가스등불이야. 가스등불. 일본이 그걸 어디서 뺏겨왔느냐? 유럽에서 뺏겨왔어요. 일본에 들어가는 신문물은 다 유럽 쪽이었어요. 유럽 쪽. 지금은 미국이 이 제1문명국으로 이 행세를 하지만은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이 제일 가는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벤치마킹한 데가 유럽의 이 도시들이야. 런던, 파리 이런 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는 그때 당시 가스등이었어요. 거리에 다 가스등이 있었어. 가스등. 이 가스등 불이 밤 되면은 아주 멋있죠, 그죠? 달물이 비슷하게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또 안개라도 살짝 끼면은 아주 운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답니다. 거기다가 조선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이거 전차, 자동차, 소화전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 이거 신문물이야. 일본에서 당시에 동경에서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들도 보면은 유럽의 건물들을 옮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 극동의 유럽이죠, 그죠? 극동의 유럽에 갔으니까 촌딱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중국으로 갔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소.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냐? 독립군 군관학교. 일본군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 저격을 당했다. 머리에 이때 맞았답니다. 머리에. 근데 총을 쏜 청년이 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착각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하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군 스파이를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보통 스님이 아닌 거야. 이 한용운 스님은 오세암에서 참선하던 1917년 12월 3일 밤 휘유유유유유 덜컹덜컹 시골에는 이거 바람 불면은 겨울에 바람 불면은 이거 창호지 바람 문 덜컹덜컹 합니다. 이거 해롬님 집에서도 이랬어요, 옛날에. 덜컹덜컹 하죠. 이건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 많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모르죠, 그죠? 문이 왜 바람 분다고 덜컹거려야 되느냐? 대도시 아파트 같은 데 살면은 덜컹거릴 일이 전혀 없어, 바람 불어도. 근데 시골의 문들은 덜컹거립니다. 병력 같은 한 소리 우주를 부수니 눈 속에 복숭아꽃 흩날리는구나. 이게 오도성이야. 오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참 열심히 밤에 참선하고 있는데 휘유유유 덜컹덜컹 이 문소리에 툭 하는 소리에 그냥 깨달은 거야.
예, 이렇게 되었답니다.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하고 이 김 작가님이 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생사를 초월했으니 이제는 조국의 독립이다.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요 독립선언서에 이제 적을 했는데 이 만해 스님이 따로 지은 그 독립선언서인가 뭐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뭐 멋집니다. 거기도 6당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 못지않게 멋집니다. 자, 1919년 3월 1일 퇴화관 우리는 이에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세계에 선언하노라. 이때 만해 스님이 이걸 하셨대요. 대표로 이 낭독을 하셨답니다. 왜 그랬는지 글로 밝혀주시오. 일본 경찰서장 형무소 소장인가? 형무소 소장이겠네요. 조소하고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개론 1번 개론, 2번 조선 독립의 선언의 동기, 3번 조선 독립 선언의 이유, 4번 조선 총독 정책에 대하여, 5번 조선 독립의 자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글로서 이제 뭐 대단한 논문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걸 읽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문장이다. 속으로는 인정 부르르르 떨면서 간담이 서늘했겠죠. 그죠? 깜짝 놀랐겠죠. 아니, 시골 돌중 같은 인간이 붓을 들자마자 일필휘지로 내가 읽은 게 천하의 명문장이야. 이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 진짜. 자, 이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이 또 텍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 이분이 불교 청년들의 영원한 스승이야. 만해 한용운 1879년에 에서 1944년까지가 생물연대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대한 것을 여기 앞부분 감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전에 요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요 싹 넘어가면 왼쪽 편에 이제 산비알 비슷한데 제가 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 초등, 중, 고등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여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아리랑 고개입니다. 아리랑 고개. 요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는 걸 아리랑 고개라고 옛날에 불렀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영도에 좀 예전부터 오래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야. 요게 지금 아스팔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경사가 좀 있어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게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진짜 엉망진창 비스무리할 때 이 지금 길도 많이 좀 넓혀진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리랑 고개였어. 아리랑 고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불교 청년들의 영원한 스승,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선사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고종 31년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계열 농민의 반외세 정치혁명운동에 가담했다. 일본의 공작과 정부의 배신으로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만해는 설악산으로 숨어들었다가 오세암에서 출가했다. 아까 만화 부분에 보신 그 조그만한 암자, 오세암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만해의 출가 동기에는 우선 관리의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는 불교를 접하고 나서 자신이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부터 해방을 해야겠다고 판단했음이 틀림없다. 요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자, 만해는 27살 때인 1905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정식으로 스님이 되었다. 대장경을 두루 살펴본 만해는 불교의 대중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는데 1908년 전국 사찰 대표 52인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의 원종 종무원 설립에 참가한 다음 일본에 가서 신문명을 시찰했다. 이제 원종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일본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는 뭐 대충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명 시찰단 뭐 이렇게 해서 갔겠죠, 그죠? 만해는 1910년 그 유명한 조선불교 유신론을 탈고했으며 1913년 이것을 회동서관에서 출간하였다.
그런 서론을 포함해서 모두 17장으로 이루어진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불교의 교리부터 시작하여 성단의 제도와 의식, 사찰의 조직, 성녀의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한국 불교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 성녀의 결혼 문제 참 이게 만해가 돌았나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혁신적인 것입니다. 뭐 다 결혼하자, 우리 모두 결혼하자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 심각하게 한번 고심해봐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또 1913년에 탈고한 불교 대전에서는 대장경의 내용을 기본 교리와 수도 방법, 개인의 처신과 가정생활, 사제지간 및 이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 등의 주제로 다시 정리했으니 이는 불교 대중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실제로 이걸 글로 옮겼다는 건 이거 대단한 분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만해는 중국의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 격려한 다음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둘러보다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 총알을 맞게 된다. 마취 없이 머리에 박힌 총알을 뽑아내는 수술을 견뎌내어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든 만해지만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저절로 머리가 흔들리는 채머리를 앓게 된다. 요즘 의술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1910년도에는 좀 전후에는 문제가 있죠, 그죠? 만해는 39살 때인 1917년 겨울에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감옥을 부수고 생사를 초월한다. 사람들은 만해를 독립운동가나 시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만해의 본래 모습은 참나를 얻은 선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의 백성으로 평생을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대결하면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역사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만해는 이 운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했다. 불교계의 실무 책임자로 천도교와 기독교 쪽의 실무 책임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이 운동을 준비했으니 크게 잡아도 그의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독립선언서의 마지막에 만세운동의 정신과 자세, 강력한 의지 등을 담은 행동 강령인 공약 3장을 만들어 더욱 빛을 낸 사람이 만해이고 이거 만해 스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걸 집어넣게 되었답니다. 민족 대표들이 모인 태화관에서 만세를 선창한 사람도 만해다. 그의 비중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시 대표들이 그로 하여금 만세 선창을 하게 했을까? 좀 더 깊은 연구가 따라야겠지만 필자는 3.1 독립 만세 운동을 만해의 작품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뭐 손이 안으로 굽는 거죠.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뭐 주도 뭐 불자니까. 아니 만해 스님이 이 주동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때 불교계 3.1 운동 해가지고 제가 뭐 졸업 논문으로 썼거든요. 냈어. 냈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장충동 그 족발집 있는 그 골목에 살고 계시던 김관호 선생님, 요 만해 스님의 직제자들 중에 한 분이야. 그때까지 살아남아 계시던 분.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저도 뭐 학생이고 돈도 없고 하니까 바카스 한 병을 사가지고 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고맙다면서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당신이 쓴 이제 책 한 권에 그게 사인을 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저거를 해보니까 가름을 해보니까 뭐 제 나름대로 이 만해 스님이 상당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3.1 독립 만세 운동의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이 만해 스님의 제자들, 제가 알기로는 뭐 최범술, 그 다음에 또 백승욱, 또
또 그 동대 초대 총장 김범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김관호 이런 분들이 이 만해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활약을 했더라고요. 범어사 만세운동도 주동을 했고요. 각 지의 사찰도 주요 사찰에서 이제 몰래 연통을 해서 만세운동에 참가하게 만들고 하여튼 대단한 활약을 하셨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 만당 비밀결사 만당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분이었어요. 큰 역할을 하셨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는 이 만해스님의 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피셜 만해는 문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1926년에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성한 님의 침묵 등을 담은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했다. 만해의 시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담고 있지만 아름다운 언어로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노래하여 한국 시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흑풍, 박명 등의 소설을 쓰기도 했다. 이분이 은근히 시를 많이 남기셨어.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그때 당시에도 노벨 문학상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작품들이 다 영어나 혹은 세계 공용으로 번역이 되어서 통용이 되었다면은 이거 만해스님도 이거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 작품들이 제법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만해는 평생을 식민지라는 민족의 감옥을 부숴버리는 독립운동에 바쳤는데 총독부가 보기 싫어 집을 북향으로 짓게 했으며 배급하는 쌀도 일제가 주는 것이라 하여 거절하는 등 끝까지 지조를 지킨 민족의 어른이었다. 다만 그의 법을 이어줄 제자를 키우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대신에 김범린 등 다음 세대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간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으며 지금도 불교 청년들에게 마음의 스승으로 영원히 남아있다. 예. 이 만해 스님을 기리는 상이 만해문학상인가? 그게 1년인가 아니면은 바이너리로 2년에 한 번씩인가? 이 시상식도 열리고 그렇죠. 예, 만해문학 대상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만해상 만해평화상인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만해 스님의 이 그림자가 오래 갑니다. 저는 그 단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거 좀 편향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만해 스님을 기리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은 너무 문학, 시인, 독립투사, 혁명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분이 이 한 분의 선사로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터리를 좀 이렇게 하실 분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만해 스님은 그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성녀들도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그때 당시 일본 스님들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색 불교다 이렇게 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스카모니 불 이래로 전통은 다 이거 비구인데 독신 비구인데 왜 결혼을 하라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불교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사실 독하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문 닫게 생겼어. 셔터를 내리게 생겼다 이거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 근데 만해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숫자라도 지금 좀 많았으면은 명맥은 이어갈 건데 그것도 안 돼. 공식적으로는 이거 다 한국 불교에서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쪽이 비구종단 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다 이제 법적으로는 이 결혼이 안 돼 있잖아요. 독신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결혼을 해. 법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처자식 있어. 그리고 해당 스님이 이 자기 아들들 중에 좀 뜻이 있다든지 뛰어나다든지 그 불교를 가르쳐가지고 그 물려줘요. 그 일종의 사자상승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 불교는 명맥을 이어나가거든요. 또 결혼을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우리 같은 일반 그 신자들의 이 사정을
뭐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겠지 해서 뭐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뭐 그런 좀 측면들도 있답니다. 아무튼 만해스님 100년 뒤를 내다보고 다 이렇게 안배를 해놓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거슬릴 거니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